나는 내 결혼 생활이 완벽하다고 항상 믿었다. 재미는 내가 바라던 남편이었고 우리의 삶은 안락한 궤도 위를 달리고 있었다. 신우이 수아의 약혼 파티는 우리 가족에게 이중의 축복이 될 터였다. 나는 모든 것을 거의 흠잡을 데 없이 준비했. 그날 오후 강남의 최고급 부티크에서 내 눈이 거울 속 그림자를 포착할 때까지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그림자를 그제야 깨달았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성장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내 인생은 완벽한 그림이었다. 내 이름은 유진이다. 35세의 나이에 나는 모든 것을 무에서부터 일궈냈. 존경받는 경영 컨설팅 회사, 강남 엘리트 지역에 있는 현대적인 미니멀리즘 주택, 그리고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결혼 생활. 재민과의 결혼. 재민은 모두가 좋아하는 유형의 남자였다. 그는 카리스마 있고 말솜씨가 뛰어나며 아무리 까다로운 이사회 회의라도 녹일 수 있는 미소를 가졌다. 그는 내가 세운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를 이끌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그 자리를 준 것은 그가 내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유능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었다. 적어도 예전에는 그랬다. 나는 무대 뒤의 두뇌였고 재미는 매력적인 대외적인 얼굴이었다. 우리는 완벽한 팀이었다. 적어도 나는 항상 내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날 아침 우리 집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다. 재민의 유일한 여동생인 수아가 이번 주말에 약혼하기 때문이었다. 수아는 사랑스러운 아가씨였다. 그녀는 겨우 26살로 약간 순진했지만 마음이 순수했다. 나는 그녀를 친동생처럼 아꼈다. 그들의 어머니가 5년 전 돌아가신 후 재민과 나는 사실상 그녀의 비공식적인 보호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 나는 한 손에 태블릿을, 다른 한 손에 짙은 블랙커피 한 잔을 들고 식탁에 서 있었다. 내 눈은 끝이 없어 보이는 할 일 목록을 훑었다. 케이터링 업체 확인, VIP 손님 명단, 가족 의상, 유진 누나. 수아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다. 나는 스피커폰을 켰다. 나 너무 떨려.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진정해, 수아.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 너는 그냥 참석해서 예쁘게 보이기만 하면 돼. 그게 아니야. 그녀가 칭얼거렸다. 내 예비 시어머니, 선우 이모님 말이야. 아, 선우. 그 이름. 수아의 예비 시어머니가 될 여자. 수아의 약혼자인 지우는 선우의 외아들이다. 지우는 착하고 예의 바르며 성실하고 수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선우는 달랐다. 나는 그녀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 우리의 바쁜 일정이 한 번도 맞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명성은 이미 익히 들었다. 선우는 최상류층 사교계 명사였. 재력가 미망인으로 그녀의 인맥은 고위 관료들과 대기업 총수들이었다. 그녀의 사진은 라이프스타일 잡지에 자주 등장했. 항상 눈부신 보석으로 우아하게 보였다. 선우 이모님이 왜? 나는 가정 도우미에게 내 컵에 뜨거운 물을 더 넣으라고 손짓하며 물었다. 그녀는 위압적이야. 누나, 정말 화려하시잖아. 어제 갑자기 나한테 가방을 선물로 보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아파트 계약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더라. 나는 겁이 나. 실수할까봐. 그녀 앞에서 촌스러워 보일까봐. 수아가 말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수아, 너는 그 어머니와 결혼하는 게 아니야. 너는 지훈과 결혼하는 거야. 중요한 건 지훈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선우 이모님에 대해서는 그냥 덤이라고 생각해. 평소처럼 예의 바르게 행동해. 너는 착한 아이야. 자신감을 잃을 이유가 없어. 응, 맞네. 누나. 고마워, 누나. 역시 유진 누나가 제일 날 안심시켜줘.
천만에 이제 관리에만 집중해. 스트레스 받지 마. 나중에 화장이 잘 안 먹을라. 나는 약간 농담하듯이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태블릿을 보았다. 선우. 나는 약간 궁금했다. 재미는 비공식적인 가족 모임에서 선우를 몇 번 만났다고 했다. 재미있는 사람이야. 유진. 정말 영향력이 크지. 재민이 몇 주 전 말했다. 재민은 위층에서 파란색 셔츠를 입고 말끔하게 차려입고 내려왔. 오드와 시트러스가 섞인 그의 비싼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다. 그는 내 머리 꼭대기에 입을 맞췄다. 좋은 아침, 여보. 아주 바빠 보이네. 그는 인사했. 수화 행사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중이야. 모레 지훈과 그 어머니와 함께하는 합동 가족 저녁 식사가 있다는 거 잊지 않았지? 내가 말했다. 재미는 잠시 약간 굳어진 듯 했다. 아, 응. 물론 기억하지.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하는 저녁 식사 말이지? 맞아. 확인했어. 다른 일정 없지? 없어. 안전해. 그는 재빨리 말했다. 그는 토스트 한 조각을 잡았지만 그의 눈은 손에 들린 휴대폰을 힐끗거리는데 바빴다. 나 그냥 차 안에서 아침 먹을게. 중요한 아침 회의가 있어. 새로운 투자자 말이야. 투자자? 내 눈썹이 올라갔다. 지난주에 말했던 그 투자자. 응, 전망이 아주 커. 이게 성공하면 우리 회사 확장이 내년에 2배로 늘어날 수 있어. 그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그 반짝임은 어딘가 달랐다. 억지로 꾸며낸 듯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운전 조심하고 점심 거르지 마. 역시 당신이 최고의 아내야. 그가 말했다. 그는 다시 내게 입 맞췄다. 이번에는 뺨에. 그러더니 서둘러 나갔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 10년의 결혼 생활. 우리는 잘 정비된 기계 같았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갔다. 하지만 오늘 아침 나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우리 기계 안에 작은 먼지가 들어온 듯했. 재미는 약간 멀리 있는 듯했다. 나는 머리를 흔들어 그 생각을 떨쳐냈다. 아마도 나는 그냥 피곤한 것일 뿐이다. 이 큰 파티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아서 재민 역시 새로운 투자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나는 다시 내 일에 집중했다. 나는 웨딩 플래너에게 연락했다. 행사 순서를 확인했다. 나는 디자이너에게 전화하여 수아와 내 드레스가 모두 완성되었는지 확인했다. 유진 사장님 드레스는 이미 픽업 준비가 되었습니다. 전화 저편의 목소리가 말했다. 하지만 수아 아가씨의 애프터 파티 드레스는 어깨 부분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야 끝납니다. 저희가 그냥 보내드릴까요? 사장님, 나는 잠시 생각했다. 이 디자이너는 사교계 명사들의 단골이었다. 그녀의 부티크는 서울의 가장 호화로운 백화점에 있었다. 나는 수아의 드레스에 아주 작은 실수라도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 괜찮아요. 나는 결정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직접 가지러 갈게요. 마침 그 근처에 볼 일이 있어요. 네, 유진 사장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적어도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 내가 직접 드레스를 가져가서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할 것이다. 완벽함. 그것이 내가 사업에서, 삶에서,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항상 고수해온 것이었다. 나는 그날 오후 완벽함에 대한 나의 집착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균열로 나를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그날 오후 남은 시간을 화상회의로 보냈다. 내 정신은 온전히 숫자와 예상치에 쏠려 있었다. 나는 아침에 느꼈던 작은 불안감을 잊었다. 재민의 이상한 눈빛도 잊었다.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오후 4시경 나는 내 일을 마쳤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심플하지만 여전히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와 편안한 면바지를 입었다. 나는 핸드백을 들고
가정 도우미에게 짧은 지시를 내리고 내 차를 몰고 출발했다. 호화로운 백화점으로 가는 길은 순조로웠다. 그날 오후 서울의 공기는 뜨거웠지만 내 차의 에어컨은 잘 작동했다. 나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고 파티 문제로 다시 바빠지기 전에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나는 1시간 안에 질서정연했던 내 세상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백화점은 호화로움의 정의 그 자체였. 바닥은 윤이 나는 수입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천장에 높이 매달린 크리스털 램프의 빛을 반사했다. 내부 공기는 차가웠고 희미하게 비싼 향수 냄새가 났다. 잔잔한 재즈 연주곡이 흘러나왔고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든 사람들의 발소리에 배경음악이 되었다. 이곳은 나의 세상이었다. 익숙하고 편안한 세상. 나는 곧바로 내가 단골로 다니는 디자이너 부치크가 있는 층으로 향했다. 그곳 직원들이 익숙하게 내 이름으로 인사를 건넸다. 오후입니다. 유진 사장님, 드레스는 준비되었습니다. 사장님 드레스와 수아 아가씨의 애프터 파티 드레스입니다. 한 직원이 새까만 드레스 가방 2개를 보여주며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열어보라고 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했다. 수아의 드레스. 반짝이는 은색 스팽글이 밝힌 드레스가 아름답게 걸려 있었. 나는 바느질, 특히 방금 수선한 어깨 부분을 확인했다. 완벽했다. 흠이 없었다. 고마워요. 깔끔하게 포장해 주세요. 나는 말했. 돈을 지불하고 드레스 가방 2개를 들고 나오자 나는 약간 안도감을 느꼈다. 힘든 임무 하나가 끝났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아직 오후 5시였다. 재미있는 투자자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늦은 밤에나 집에 올 것이다. 나는 집에 가기 전에 잠시 커피를 마시기로 결정했다. 서두르고 싶지 않았. 잠깐의 휴식이 필요했다. 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숍은 메인 로비 근처에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 가려면 넓은 중앙 아트리움 구역을 지나야 했다. 그 한쪽에는 독점적인 VIP 라운지가 있었다. 그곳은 프리미엄 신용카드 소지자나 특별 초대 손님만을 위한 장소였다. 벽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고 예술적인 금박 프레임의 반투명 유리 파티션과 몇 개의 큰 대리석 기둥으로만 경계가 나뉘어 있었다. 나는 무거운 드레스 가방을 살짝 끌며 여유롭게 걷고 있었다. 바로 그때 2 기둥 사이의 틈새로 내 눈꼬리가 라운지 안에 누군가의 실루엣을 포착했다.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실루엣. 그의 체형. 그가 머리를 기울이는 방식. 그의 굳건한 어깨. 재민이었다. 내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 재민은 중요한 투자자와 회의가 있다고 했다. 아마도 회의가 그 라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말이 되었다. 그곳은 사업 이야기를 하기에 사적이고 편안했다. 나는 발걸음을 늦추고 그가 만나고 있는 중요한 투자자가 누구인지 약간 궁금해졌다. 하지만 그는 회의 테이블에서 누군가와 마주보고 앉아있지 않았. 그는 서 있었다. 고동색 벨벳 소파 뒤에 서 있었다. 그 소파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내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는 서 있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현대적으로 올려 묶은 황갈색 머리뿐이었다. 그리고 재민은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의 2 팔은 뒤에서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다정한 포옹, 소유욕 강한 포옹. 그러더니 나는 그가 고개를 숙여 그 여자의 목에 입 맞추는 것을 보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재즈 음악 소리, 발소리 모두 사라졌다. 남은 것은 내 귀에서 갑자기 크게 울리는 내 심장 박동뿐이었다. 내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드레스 가방을 쥔 내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내 배는 커다란 돌에 맞은 것처럼 느껴졌다. 숨이 목구멍에 막혔다. 아마 내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닮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나는 그가 평소에 쓰는 향수 냄새를 알았다. 나는 그의 손목에 감겨 있는 시계를 알았다. 재민이었다. 내 남편.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움직일 수도 없었다. 내 몸은 굳어버렸다. 내 첫 번째 본능은 도망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 두 번째 본능, 더 강한 본능이 작용했다. 행동하기 전에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익숙한 사업가의 본능이 장악했다. 나는 두 걸음 뒤로 물러나 크고 차가운 대리석 기둥 뒤에 숨었다. 안전했다. 나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상큼하고 거만하며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얼굴을 살짝 돌려 재민에게 키스로 응답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 며칠 동안 내가 의상 창고 자료를 찾을 때 내 태블릿 화면에서 자주 보았던 얼굴. 수아가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내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얼굴. 잘 관리된 갸름한 뺨, 날카로운 눈 화장, 완벽하게 다듬어진 입술. 수아의 예비 시어머니, 우리 가족의 예비 사돈인 선우였다. 심한 구역질이 목구멍으로 치솟았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가장 역겨운 수준의 배신이었다. 그는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여동생까지 배신했다. 그는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될 가족과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었다. 아까의 날카로운 고통은 몇 초 만에 변했다. 그 고통은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 덩어리로 굳어버렸다. 분노. 하지만 폭발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이것은 차분한 분노였다. 계산된 분노. 내 손은 떨렸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거의 자동적인 움직임으로 나는 핸드백을 뒤져 휴대폰을 꺼냈다. 나는 내가 도둑처럼 기둥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누가 볼지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카메라를 나는 무음 모드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했다. 나는 숨을 참았다. 나는 몸을 약간 옆으로 기울였다. 클릭. 사진이 약간 흐릿했다. 재민이 선우의 어깨에 턱을 기대고 있었다. 나는 초점을 맞췄다. 약간 확대했다. 클릭. 그들 두 사람의 얼굴이 더 선명했. 선우는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 손으로 재민의 가슴을 감싼 손을 잡고 있었다. 클릭. 재민이 그녀의 관자놀이에 키스했다.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사진은 편집될 수 있고 부인될 수 있다. 나는 카메라 모드를 비디오로 바꿨다. 나는 녹화 버튼을 눌렀다. 나는 30초 동안 녹화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긴 30초였다.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녹화했. 재민이 선우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방식을 녹화했다. 선우가 내 남편의 턱선을 쓰다듬는 방식을 녹화했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내 마음은 맑았다. 수정처럼 맑았다. 나는 대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백화점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저급하다. 그것은 나의 방식이 아니다. 소란을 피우는 것은 지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천천히 기둥에서 멀어지며 발걸음을 뒤로 물렸다. 그러고 나서 나는 돌아서서 출구로 빠르게 걸어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 나는 로비를 지나 자동 유리문을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지하 주차장의 공기는 텁텁하고 뜨거웠다. 백화점 안의 차가운 공기와는 대조적이었다. 나는 차에 탔다. 나는 수아의 드레스 가방을 조수석에 내려놓았다. 나는 운전대 뒤에 5분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 나는 그저 내 앞에 있는 콘크리트 벽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마음은 빠르게 움직였다. 전략을 짜고 있었다. 투자자와의 회의라고. 너무나 진부한 거짓말.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을까? 수아는 알고 있을까? 지훈은 알고 있을까?
선우가 수아에게 비싼 가방을 선물한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 죄책감? 아니면 단순히 권력을 과시하는 방법일까? 약혼 파티. 이번 주말에 모두가 모일 것이다. 재민의 가족, 선우의 가족. 나는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 눈은 불타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집안일과 내 작은 사업에 바쁜 순종적인 아내라고 생각했다. 내 남편 재민은 내 코앞에서 나를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교계 명사 선우는 내 남편을 빼앗고 동시에 그녀의 아들을 우리 가족의 사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크게 착각했다. 나는 차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것은 더 이상 깨진 결혼 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존심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이 약혼 파티가 진행되도록 둘 것이다. 나는 그들이 그들의 연극을 즐기도록 둘 것이다. 나는 미소 지을 것이다. 나는 유진, 완벽한 아내이자 시누이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나는 그들의 파멸을 계획할 것이다. 하나씩, 하나씩 나는 재민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고 선우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사회적 지위를 잃게 만들 것이다. 나는 이 증거를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는 가장 적절한 순간,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나는 차를 후진시키고 붐비는 도로를 향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나의 가면은 다시 완벽하게 제자리에 착용되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집에 도착했다. 우리 집은 텅 비고 조용했다. 내 머릿속에서 방금 폭발한 혼란과는 대조적이었다. 나는 드레스 가방들을 거실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마치 그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물건인 것처럼 잠시 동안 나는 방 한가운데에 굳어선 채 서 있었다. 나는 내 손의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분노의 떨림이 아니라 지연된 충격의 떨림이었다. 나는 가장 가까운 꽃병을 바닥에 내던지고 소리 지르고 울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승자는 결코 통제력을 잃지 않으며 나는 유진은 이 싸움에서 이길 작정이었다. 나의 첫 번째 단계는 보안이었다. 나는 내 작업실로 들어갔다. 중요한 회의를 위해 지은 방음 처리된 방이었다. 나는 문을 잠갔다. 나는 이제 안정된 손으로 컴퓨터를 켰다. 나는 내 휴대폰에서 비디오와 사진들을 암호화된 USB 드라이브로 옮겼다. 그리고 나서 나는 가명으로 만들고 가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밀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에 업로드했다. 사본이 두 곳에 안전하게 저장된 것을 확인한 후 나는 휴대폰 갤러리에서 원본 파일을 삭제했다. 나는 심지어 최근 삭제된 항목 폴더에서도 그것을 삭제했다. 어떤 흔적도 남기면 안 된다. 일이 끝났다. 나는 컴퓨터를 껐다. 그러고 나서 나는 작업실과 연결된 욕실로 걸어갔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내 얼굴은 창백했다. 평소 날카롭고 계산적이던 내 눈은 이제 공허하고 상처받은 듯했다. 이것은 승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것은 희생자의 얼굴이었다. 나는 내가 보는 것이 싫었다. 나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반복해서 헹구었다. 마치 내 기억 속에서 재민과 선우의 그림자를 지울 수 있을 것처럼. 웃어 나는 내 모습에 속삭였다. 나는 미소 지으려 했다. 결과는 비참한 썩소였다. 더 잘해야 해. 나는 말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나는 내 사업을 생각했다. 나는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생각했다. 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수십억 원 상당의 계약을 생각했다. 나는 내 마음을 승리에 집중했다. 나는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미소가 옅게 통제된 채로 하지만 설득력 있게 형성되었다. 내 눈은 다시 초점을 찾았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 철제 상자 속에 밀어넣었다. 나는 그것을 그곳에 가두었다. 이제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작업실을 나와
다시 아내 유진으로 돌아왔다. 나는 저녁 식사 준비를 확인했다. 비록 재민이 분명히 밖에서 먹고 왔다고 말할 것을 알지만 나는 우리 침실에 따뜻한 물을 준비했다. 나는 편안한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시청하지 않았다. 나는 밤 11시를 기다렸다. 그의 차 소리가 차고로 들어오는 것을 들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여보, 아직 안 잤어? 재민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나는 돌아보며 연습한 옅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 기다렸지. 회의는 어땠어? 그는 내 쪽으로 걸어왔고 넥타이를 풀면서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내 옆에 앉았지만 너무 가깝지는 않았다. 아주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게 많아. 하지만 거의 성공한 것 같아. 투자자? 나는 평소와 같은 어조로 물었다. 싱가포르에서 온 그 사람 말이야. 그는 잠시 놀란 듯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새로운 투자자야. 레켈, 정말 잠재력이 커. 아직 많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건 엄청난 일이야. 유진,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그는 거짓말하고 있었다. 그는 너무나 매끄럽게 거짓말하고 있었다. 나는 내 눈을 피하는 그의 눈에서 그 거짓말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피곤해했다. 물론 외도는 피곤한 일일 것이다. 당신 정말 피곤하겠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일어나서 그의 서류 가방을 가져왔다. 저녁 먹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탕 남겨뒀는데. 아, 회의하면서 먹었어. 방금. 그는 재빨리 말했다. 하지만 고마워, 여보. 당신이 제일 자상해. 그가 내 뺨을 쓰다듬었. 예전에는 항상 나를 따뜻하게 만들던 그의 손길이 이제는 차갑고 역겨웠다. 나는 피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따뜻한 물 준비되었어. 샤워하고 와. 내가 따뜻한 생강차를 준비해 줄게. 나는 그가 침실로 힘없이 걸어갈 때 말했다. 나는 그를 지켜보았다. 예전에는 늠름해 보였던 그의 등은 이제 겁쟁이의 등처럼 보였다. 나는 생강차를 만들었다. 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더 상쾌해진 모습으로 나는 그것을 건넸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시작했다. 내 목소리는 가벼웠다. 내가 아까 수화 드레스 가져왔어. 정말 예쁘더라. 약혼식 행사가 더 기대돼. 응, 재민이 차를 마시며 말했다. 수아가 정말 좋아할 거야. 나도 예비 사돈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라고. 나는 말을 이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면밀히 관찰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수아 이야기나 사진들을 보면 그녀는 정말 대단한 여자같이 정말 품격 있어. 재민의 턱이 약간 굳어졌다. 아주 약간.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녀는 정말 영향력 있는 여자야. 재민은 신중하게 단어들을 골랐다. 그녀는 프로페셔널하고 인맥이 넓어. 지훈은 그녀 같은 엄마를 둔 것이 행운이고 수아도 그 가족에 들어가는 게 행운이지. 오, 그렇구나. 나는 관심 있는 척했다. 그럼 지훈의 사업에도 좋겠네. 그의 스타트업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들었어. 이번에는 재민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성광이 있었다. 경계심일까? 아니면 자부심일까? 물론이지. 선우는 아들을 매우 지원해. 그녀는 날카로운 사업 감각을 가지고 있어. 그가 말했다. 당신처럼 말이야. 내가 칭찬했다. 당신도 그 새로운 투자자에 대해 날카로운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그는 미소 지었다. 내 가짜 미소에 답하는 가짜 미소. 물론 두고 보면 알겠지. 그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다. 나 정말 졸려. 유진. 나 먼저 잘게. 당신 푹 쉬어. 그가 내 이마에 키스했다. 독약처럼 느껴지는 싱거운 키스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 홀로 앉아 침묵 속에 있었다. 위선으로 가득 찬 이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는 방 안에서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었다. 그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일어섰다. 나는 우리 침실로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내 작업실로 돌아갔다. 나는 문을 잠갔다. 나는 편안한 내 의자에 앉았다. 나는 오늘 밤 잠들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은 작동하고 있었다. 그 비디오와 사진들은 감정적, 육체적 배신의 증거였다. 그것은 이혼 소송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그들을 파멸시키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 고통을 갚아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선우는 사교계 명사였다. 지위가 그녀에게는 전부였다. 재미는 임원이었다. 명성이 그에게는 전부였다. 나는 그들의 가장 약한 지점을 공격해야 했다. 그리고 재미는 방금 내게 단서를 주었다. 새로운 투자자, 사업 감각. 나는 몇 달 전 재민이 지훈의 사업 자금난에 대해 불평했던 것을 기억했다. 불쌍한 지훈. 신선한 자금 투입이 필요해. 그가 그때 말했다. 그리고 이제 지훈의 사업은 갑자기 급성장하고 있었고 재미는 비밀스러운 새로운 투자자를 가지고 있었다. 끔찍한 의혹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나는 인터넷을 검색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비밀 연락망 책을 열었다. 사업 비상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이름 목록이었다. 변호사, 법의학 회계사, 그리고 사설 탐정. 그의 이름은 동현이었다. 그는 이 분야에서 최고였다. 매우 비쌌지만 매우 비밀스럽고 결과는 항상 정확했다. 나는 한때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닐 것 같은 예비사업 파트너의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 그의 서비스를 이용했었다. 동현은 나를 큰 손실에서 구해줬. 나는 나의 두 번째 휴대폰을 들었다. 민감한 통신을 위해서만 보관했던 오래된 휴대폰이었다. 나는 동현에게 짧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입력했다. 동현 씨, 유진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우선 순위, 극비. 내일 아침 9시에 정확히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늦지 않게, 너무 이르지도 않게. 나는 그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의자에 기댔다.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가 내 피부를 찔렀다. 하지만 나는 느끼지 못했. 내 안에서는 이미 불이 붙기 시작했다. 재미는 우리 방에서 달콤한 꿈을 꾸고 있을지 모른다. 아마 선우를 꿈꾸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작업실에서 그들 두 사람을 위한 악몽을 계획하고 있었다. 아침 9시, 시계가 정확히 그 시간을 가리키자 내 비밀 휴대폰이 울렸. 화면에는 동현의 이름이 뜨지 않고 알 수 없는 번호만 떴다. 여보세요. 나는 짧게 말했다. 나는 내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사무실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내 차 안에 있었다. 유진 사장님, 동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하고 전문적이었다. 제 남편 재민과 선우라는 여자 두 명을 추적해 주세요.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저는 그들 모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부 다요. 전부 다요. 나는 강조했다. 이 관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들이 어디서 만나는지, 그들의 일상 스케줄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동현 씨, 저는 당신이 돈의 흐름을 추적해 주길 바랍니다. 나는 잠시 멈춰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했다. 재미는 제 자회사 중 하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저는 또한 그가 그 자금을 선우의 아들인 지훈의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회사 이름은 시너지 청년 창업입니다. 전화 반대편에서 조용히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다. 초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성명, 알고 계신 계좌번호, 사무실 주소, 회사 세부 정보요. 동현이 말했다. 지금 당신의 보안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내가 말했. 초기 증거와 함께 나는 새벽부터 준비했던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내가 찾을 수 있는 재민,
선우, 지훈에 대한 모든 개인 데이터였. 재민이 관리하는 회사 계좌의 세부 정보와 물론 어제 백화점에서 찍은 비디오와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접수했습니다. 동현이 잠시 후 말했다. 분명하네요. 얼마나 걸릴까요? 나는 물었다. 자금 흐름과 횡령 증거 만약 있다면. 차명에 대해서는 사명업일이 필요합니다. 습관 패턴에 대해서는 일일 보고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미행할 팀을 배치할 것입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내가 말했다. 당신의 평소 수수료의 2배를 지불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빠르고 정확하며 탐지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조사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였다. 다음 며칠은 얼어붙은 지옥과 같았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 삶을 살아야 했다. 나는 사업회의에 참석하고 고객들에게 미소 짓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집에서 나는 완벽한 아내였다. 여전히 재민의 옷을 준비했다. 여전히 그의 하루에 대해 물었다. 그는 반면 점점 더 바빠 보였다. 그는 항상 그 투자자 핑계를 대며 늦게 들어왔다. 그는 내가 그의 거짓말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수아는 거의 매일 내게 전화해서 결혼의 사소한 세부 사항에 대해 당황해했다. 누나, 백합이 좋을까? 아니면 흰 장미가 좋을까? 또는 누나, 선우 이모님이 다른 웨딩 플래너를 쓰라고 하셔. 어떡하지? 진정해. 수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건 네 행사야. 나는 인내심 있게 말했다. 속으로는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나는 심지어 선우와 화상 통화를 해야 했다. 행사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전화 속 그녀의 목소리는 거만하고 통제적이었다. 그녀는 나를 예비 사돈이 아니라 비서처럼 대했다. 유진 씨, 나중에 제공되는 와인은 90년대 빈티지인지 확인해 주세요. 네, 손님들 취향이 고급이거든요. 그녀는 경멸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물론이죠, 선우 이모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무미건조한 어조로 대답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셋째 날, 동현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다. 나는 잠긴 내 작업실 안에서 태블릿으로 그 보고서를 읽었. 내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동현은 모든 것을 확인했다. 그들의 관계는 11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수아와 지훈이 공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첫 달부터였다. 그들은 재민의 회사 이름으로 임대한 고급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최소 3번 만났. 비즈니스 손님을 위한 아파트, 호텔에서, VIP 라운지에서, 그리고 가장 나쁜 부분, 돈. 동현과 그의 법의학 회계사팀이 그 흔적을 발견했다. 재민은 1년의 허위 청구서를 만들었다. 마케팅 컨설팅 비용, 시장 조사 비용, VIP 고객 접대 비용. 지난 6개월 동안 총 50억 원에 달했고 그 돈은 선우의 계좌로 직접 들어가지 않았다. 그것은 재민에게도 너무 어리석은 짓이었. 그 돈은 내 짐작대로 지훈의 사업으로 흘러들어갔다. 하지만 직접적인 방식은 아니었다. 재민은 그 돈을 싱가포르의 유령 회사로 이체했다. 그 유령 회사는 그런 다음 시너지 청년 창업에 펀드를 투입했다. 마치 벤처 캐피털 투자처럼 보였다. 지훈은 아마 몰랐을 것이다. 그 아이는 순수하고 순진해 보였다. 그는 아마도 그의 훌륭한 어머니가 그에게 외국 투자자를 찾아주었다고만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우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재민이 혼자서 이렇게 복잡한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다. 이것은 분명히 선우의 아이디어였다. 그녀는 내 남편을 이용하고 그의 지위를 이용해 내 회사에서 돈을 훔쳐서 그녀 자신의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댔다. 그들은 단순한 불륜 커플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기 공범이었다.
내 마음의 고통은 이제 타오르는 분노와 뒤섞였다. 그들은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강탈했다. 이것이 내가 필요했던 증거였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직무상 횡령이라는 범죄 행위였다. 나는 그를 경찰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무 지저분하고 내 회사 자체의 명성도 손상시킬 것이다. 내게는 더 우아한 방법, 더 고통스러운 방법이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 나는 내 개인 은행가에게 내가 처음 성공했을 때부터 내 재정을 관리해온 중년 여성인 박 이사님이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박 이사님. 나는 그녀의 호화롭고 조용한 방에 앉아 좋은 아침입니다. 유진 사장님,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오셨네요. 그녀는 다정하게 말했다. 자산 구조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내가 평소 사용하는 사업적인 어조로 즉시요. 나는 내 계획을 설명했다. 나는 모든 유동자산, 현금, 펀드, 예금을 실제로 내 계좌이지만 재민이 권한을 가진 공동 계좌에서 내가 100% 단독 소유주인 내 주력회사 홀딩스 계좌로 옮기기를 원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우리가 공동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 포트폴리오를 매각하기를 원했다. 매각 대금 역시 홀딩스 계좌로 들어가야 한다. 박 이사님이 눈썹을 올렸다. 이것은 매우 큰 규모의 자금 이동이었다. 이건 꽤 급진적인 조치입니다. 유진 사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세금 문제예요, 박 이사님. 나는 매끄럽게 거짓말했다. 제 회계사가 연말 세금 효율성을 위해 이것을 권유했습니다. 개인 자산과 회사 자산을 같은 바구니에 보관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박 이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유는 타당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재민 상무님이 관리하는 자회사의 운영 계좌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동결할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나는 말했다. 동결하지 마세요. 계속 활성화된 상태로 두세요. 박 이사님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나는 말을 이었다. 거의 모든 자금을 인출하고 싶습니다. 기본 월별 운영을 위한 최소 잔액만 남겨두세요. 직원 급여와 전기세 정도만요. 그 이상은 안 돼요. 나는 역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저는 그 계좌에서 나가는 모든 거래에 대해 금액에 상관없이 제 휴대폰으로 즉시 알림을 받고 싶습니다. 박 이사님은 이제 이해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프로페셔널했다.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유진 사장님, 24시간 안에 사장님의 모든 자산은 안전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이사님. 나는 이상한 가벼운 기분을 느끼며 은행을 나섰다. 나는 방금 내 요새를 확보했다. 나는 방금 재민이 그의 배신 자금을 대기 위해 사용했던 금고를 텅 비웠다. 나는 집 관련 서류를 확인했다. 내가 기억하는 대로 이 집은 재민과 결혼하기 훨씬 전에 내가 내 피땀 흘린 돈으로 완납하여 샀다. 그의 이름이 일부 공과금 청구서에 올라 있었지만 소유권 증명서에는 내 이름 유진만이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그가 이끌었던 회사는 내 소유였다. 그가 살았던 집은 내 소유였다. 그가 몰았던 고급 차는 회사 자산이었다. 그가 멋을 부리는데 사용했던 은행 계좌는 방금 내가 완전히 바닥냈다. 내 남편 재민은 이제 파산한 남자였다. 그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었다. 나는 그가 계속 모르는 상태로 두었다. 나는 그와 선우가 그들의 남은 날들을 즐기도록 두었다. 나는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호화로운 약혼 파티를 준비하는데 바쁘도록 두었다. 나는 심지어 선우의 집으로 크고 비싼 호접란 화분을 예비 사돈의 우정의 표시로 보냈다. 그들이 웃게 두자, 그들이 승리의 기분을 만끽하게 두자. 나는 그 약혼의 날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들의 모든 명망 있는 가족들이 모이는 날,
그들이 가장 밝게 빛날 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나는 불을 끌 것이다. 청담동의 한정식 고급 레스토랑은 그리고 바로 그 이름을 크게 내걸지 않는 종류의 장소였다. 이곳은 서울 엘리트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곳에 개인 식당에 예약하려면 회원이거나 적어도 주인에게 알려져 있어야 했다. 선우가 물론 이 장소를 선택했다. 우리는 따로 도착했다. 나와 재민은 수아와 함께 도착했다. 지훈과 선우는 이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어두운 나무 벽과 은은한 조명, 완벽하게 차려진 긴 테이블이 있는 개인 방으로 들어섰을 때 선우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녀는 잘 관리된 중년 사교계 명사의 정의 그 자체였다. 그녀의 몸은 에메랄드색 랩드레스에 쌓여 있었는데 내가 추정하기에 내 직원들의 1년치 생활비에 달할 가격이었다. 그녀의 황갈색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여 있었고 귀에 달린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빛을 포착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눈까지 미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평가하는 데 바빴다. 유진 씨 드디어 만났군요. 그녀가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매끄러웠다. 그녀는 뺨을 내 뺨에 갖다 댔다. 공허하고 차가운 가벼운 포옹이었다. 비싼 제스민과 담배가 섞인 그녀의 향수 냄새가 나를 거의 역겹게 만들었다. 이것은 내가 몇 주 전 재민의 재킷에서 희미하게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다. 드디어 직접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선우 이모님, 내가 대답했다. 나는 내 목소리를 가능한 한 친근하게 만들었다. 나는 미소로 응답했다. 나의 최고의 가짜 미소였다. 죄송해요. 제 일정이 정말 요즘 너무 바빴어요. 아, 물론이죠. 그녀는 얇은 경멸의 어조로 말했다. 당신의 그 작은 사업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겠죠.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나의 작은 사업이라고? 지금 당신 남편의 생활비를 대고 있고 이제 당신의 사업에도 자금을 대고 있는 그 사업 말인가. 재민 씨, 상쾌해 보이네요. 선우가 내 남편에게로 말을 돌렸다. 마치 그녀의 눈앞에서 그녀의 비밀스러운 연인에게 묻는 것처럼. 당신도요, 선우 씨, 항상 멋져 보이세요. 재민이 대답했다. 내 속이 요동쳤다. 그들이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는 방식, 이모님이 아닌 그들은 내 앞에서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너무 멍청하고 너무 순진하게 여겼다. 재민은 내 건너편 선우 옆에 앉았다. 나는 수아와 지훈 사이에 앉았다. 완벽한 풍경이었다. 나는 그들 둘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수아와 지훈은 반면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그들은 사랑에 빠진 한 쌍의 젊은이들이었다. 그들 식탁 밑에 상어가 헤엄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 그들은 신혼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바빴고 작은 웃음을 터뜨리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래서 지훈 씨, 나는 대화를 시작하며 내 앞에 있는 두 사기꾼으로부터 주의를 돌렸다. 당신의 스타트업은 어때요? 큰 자금 투입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축하해요. 지훈은 즉시 신이 났다. 네, 유진 이모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싱가포르의 벤처 캐피털이 관심을 보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모든 것을 처리하셨어요. 그는 그의 어머니를 향해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오, 물론이죠. 선우가 우아하게 손을 흔들며 끼어들었다. 이 세상에서 인맥이죠. 중요한 건 인맥이에요. 지훈은 뛰어난 아이지만 적절한 문 없이는 뛰어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도 이해하실 거예요. 유진 씨,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죠. 특히 규모가 작을 때는요. 또다시 그 숨겨진 모욕이었다. 나는 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이모님 말이 맞아요. 인맥이 모든 것이죠. 하지만 그 인맥으로부터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나요, 재민 씨? 나는 내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물을 마시려던 재민이 거의 질식할 뻔했다. 그는 냅킨으로 가리려 하며
조용히 기침했다. 어휴, 네, 물론이죠. 실례. 그는 목소리가 약간 잠긴 채 말했다. 선우는 나를 관찰했. 그녀의 눈이 찰나의 순간에 가늘어졌다. 그녀는 나를 재고 있었다. 전체 요리가 나왔다. 푸아그라. 나는 포크로 그것을 가지고 놀았다.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다. 재민 씨에게 들었어요. 당신 회사에 큰 확장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요. 선우가 재민에게 물었다. 그의 아내 앞에서 그녀의 비밀스러운 연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에게 묻는 듯한 어조였다. 네, 재민은 다시 평정심을 되찾고 헛기침했다. 우리는 새로운 투자자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이것은 큰 도약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투자자, 같은 연극이었다. 선우 이모님은 어떠세요? 나는 물었다. 내 목소리를 가짜 감탄으로 가득 채웠다.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혼자서 지훈 씨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키우시고 자신의 사업도 운영하시고 인맥도 정말 넓으시죠. 분명히 매우 힘드셨을 거예요. 선우는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미소가 진심이었다. 그녀는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다.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녀는 말했다. 모든 것이 지훈을 위해서였죠. 아니요. 나는 몸을 약간 앞으로 내밀었다. 저는 진심이에요. 이모님, 정말 대단한 여성이세요. 지훈 씨를 키우는 동시에 많은 것을 지키실 수 있으니 말이에요. 나는 지킨다는 단어를 부드럽게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강조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으로 재민의 손에 든 포크가 접시에 닿을 때 조용히 부딪히는 소리가 나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것으로 선우의 얼굴에 있던 미소가 굳어지기에 충분했. 정적이 흘렀다. 아까 신나게 대화하던 수아와 지훈조차도 방 안의 온도 변화를 느꼈다. 그들은 대화를 멈추고 우리를 쳐다보았다. 뭘 지킨다는 거야? 누나? 수아가 혼란스럽게 물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긴장감을 풀었다. 외모를 지킨다는 거죠. 물론이죠. 보세요. 저 나이에도 선우 이모님은 여전히 지훈 씨의 누나처럼 보이잖아요. 명성을 지키고 사업을 지키고. 그렇죠. 이모님. 저는 저보다 젊은데도 가끔 모든 것을 처리하기가 벅차요. 선우는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내가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마른 웃음을 강요했다. 당신도 참, 유진 씨, 비결은 없어요. 단지 규율과 투자뿐이죠. 재민이 주제를 돌리려고 서둘러 덧붙였다.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것. 그렇죠. 선우 씨. 건강관리 같은 거 말이에요. 맞아요. 나는 내 남편에게 달콤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투자가 중요하죠. 투자할 곳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투자금이 사기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죠. 이번에는 선우가 물에 질식했다. 그녀는 작게 기침했다. 엄마 괜찮아. 지훈이 걱정하며 그녀의 등을 두드렸다. 괜찮아, 아들아. 선우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강요된 미소 뒤에서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았다. 그냥 잘못 마셨어. 저녁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다. 재민과 선우는 더 조용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많이 교류하지 않았다. 재민은 지훈에게 그의 스타트업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묻느라 바빴다. 반면에 선우는 그녀의 휴대폰에 몰두했다. 나는 반대로 매우 쾌활해졌다. 나는 수아와 웨딩드레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지훈의 똑똑함에 대해 칭찬했다. 나는 완벽한 시누이와 예비 사돈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우리가 마침내 작별 인사를 하러 일어섰을 때 선우는 다시 나를 안았다. 약혼식에서 봅시다. 유진 씨. 그녀가 내 귀에 속삭였다. 그녀의 포옹은 뱀이 휘감는 것처럼 단단하게 느껴졌다. 불쾌한 놀라움이 없기를 바라요. 물론이죠. 내가 속삭이며 응답했다. 내 미소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분명 잊을 수 없는 행사가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재미는 첫마디 말을 잃은 듯 침묵했다. 보통 그는 음악을 틀거나 교통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오늘 밤 그는 그저 운전에 집중했다. 그의 손은 운전대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당신? 나는 조용히 물었다. 걱정하는 척했. 긴장해 보이네요. 투자자가 또 문제라도 일으켰나요?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나는 그의 관자놀이에 옅은 땀방울을 볼 수 있었다. 유진, 그가 말했다. 아까 당신이 선우 씨에게 많은 것을 지킨다고 했을 때 당신의 의미가 뭐였어? 나는 생각하는 척했다. 내 의미는 내가 말했듯이 외모를 지킨다는 것이죠. 사업을 지킨다는 것이고. 왜요? 제가 잘못 말했나요? 그는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며 내 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다. 거짓말, 비난. 나는 그저 순진하고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는 마침내 한숨을 쉬고 다시 도로에 집중했다. 아, 아냐. 잊어버려. 내가 그냥 피곤한가 봐. 분명 그럴 거예요. 나는 그의 팔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은 너무 과로해요. 그는 기어를 바꿔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내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다. 나는 내 손을 다시 거두고 내 의자에 기댔다. 나는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편집증에 걸려 있었다. 좋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 긴장된 저녁 식사 후 이틀 뒤 나는 내 계획의 다음 단계를 위해 하루 종일 헌신했다. 나는 분기별 보고서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집에서 일했고 내 작업실에 나 자신을 가두었다. 내 앞에 깨끗한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는 동현과 그의 팀이 수집한 모든 탄약이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은 깔끔하게 인쇄되어 별도의 파일에 넣어졌다. 동현의 보고서는 매우 포괄적이었다. 재민과 선우가 임대한 아파트 로비로 들어가는 감시 사진들이 있었다. 재민과 선우가 다른 사적인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사진들도 있었다. 이번에는 그들이 테이블 위에서 손을 잡고 있는 훨씬 더 다정한 모습이었다. 내가 찍은 백화점 사진들도 이제 고품질로 인쇄되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것이 걸작이었다. 동현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흐름도를 만들었다. 첫 번째 상자, 재민이 이끌던 나의 자회사인 JM 컴퍼니, 나가는 화살표, 50억 원의 자금 흐름. 두 번째 상자, 1년의 허위 청구서들, 아시아 태평양 전략 컨설팅 서비스 비용. 세 번째 상자, 싱가포르의 유령 회사인 벤티지 캐피털, PTI, LTD. 벤티지 캐피털에서 나가는 화살표, 유령 관리 수수료를 공제한 후 48억 원의 자금 흐름. 네 번째 상자, 지훈의 회사인 시너지 청년 창업, 설명, 시리즈 A 초기 단계 투자.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다. 계좌 번호, 거래 날짜, 재민이 서명한 위조 계약서 사본, 벤티지 캐피털과 지훈 회사 간의 투자 계약서 사본. 재민은 이 모든 것을 승인하기 위해 내가 그에게 부여한 회사 디지털 서명을 사용했다. 그는 어리석었다. 그는 너무 자신만만했다. 그는 내가 이토록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내가 내 작은 사업에 너무 바쁘다고 생각했다. 선우는 반면에 매우 교활했다. 이 문서들에는 그녀의 이름이 전혀 없었다. 법적으로 그녀는 깨끗했다. 도덕적으로 그녀는 배우였다. 나는 그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다. 지훈, 그 아이가 열쇠였다. 나는 약간의 망설임을 느꼈다. 나는 그가 불쌍했다. 그는 수아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는 그의 사업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그의 어머니를 숭배했다. 내가 줄 이 선물은 그 세 가지 환상을 동시에 파괴할 것이다. 그는 그의 약혼녀가 그의 어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남자의 여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사업이 도난당한 돈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사기꾼이자 첩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잔인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했다. 수아는 그녀의 가족을 파괴한 사기꾼의 아들과 결혼할 자격이 없었다. 수아는 이 가족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했다. 그리고 선우는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파괴되어야 했다. 재정적, 사회적 파멸만으로는 그녀에게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아들의 존경심을 잃어야 했다. 그것이 합당한 벌이었다. 지훈은 희생자였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항상 무고한 희생자가 있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모든 것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다정한 사진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아니다. 그것은 너무 원초적이다. 그것은 그를 감정적으로 만들 것이다. 그는 아마 즉시 그의 어머니와 대면할 것이고 교활한 선우는 사실을 왜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내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사진을 편집했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먼저 그의 논리를 공격해야 했다. 지훈은 스타트업 사업가였다. 그는 숫자를 이해한다. 나는 재정 문서, 동현이 만든 흐름도, 그리고 재민의 회사에서 온 허위 청구서 사본, 벤티지 캐피털에서 지훈 회사로 보낸 투자 계약서 사본을 선택했다. 이 두 문서는 나란히 놓이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재민의 이름은 나가는 청구서에 있었다. 지훈의 회사 이름은 들어오는 투자 계약서에 있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그 유령 회사는 중개자로서 두 문서 모두에 있었다. 지훈은 점들을 연결할 만큼 충분히 영리했다. 그는 그의 신비한 투자자가 그의 예비 매형이 다른 예비 매형의 회사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이 논리 폭탄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치명적인 의심의 씨앗을 심을 것이다. 나는 그 문서들을 발신인 이름도 메모도 없이 큰 A사 크기의 갈색 봉투에 넣었다. 단지 그 차가운 문서들 뿐이었다. 다음으로 배달. 나는 내 비밀 휴대폰으로 동현에게 전화했다. 동현 씨, 시너지 청년 창업에 있는 지훈 씨 사무실로 소포를 보내야 합니다. 오늘 그의 손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의 비서나 조수가 아닌 오직 그의 손에만요. 그것은 조정 가능합니다. 사장님. 동현이 말했다. 제 팀원 중 한 명이 그의 사무실 로비에서 그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의 중입니다. 좋아요. 제가 30분 안에 제 건물 로비 안내 데스크에 동현 씨 손님에게라는 이름으로 소포를 맡길게요. 30분 안에 가져가세요. 나는 일반 택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동현의 사람 중 한 명을 사용할 것이다. 현금으로 지불. 디지털 흔적 없음.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정확히 로비에 봉투를 두었다. 15분 후 내 사무실 CCTV를 로비에 연결하여 확인했을 때 배달 대행 재킷을 입었지만 헬멧을 벗지 않은 낯선 남자가 그것을 가져가더니 즉시 떠났다. 이제 나는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도화선이 타오르기를 기다리는 것. 지훈은 머리가 아팠다. 그의 개발팀과의 회의는 길었다. 그들의 애플리케이션은 출시 직전에 큰 버그를 발견했다. 그는 관자놀이를 마사지하며 그들의 오픈 스페이스 사무실 구석에 있는 단순한 그의 책상으로 돌아왔다. 지훈 씨, 그의 비서가 말했다. 아까 택배 기사님이 이것을 맡기고 갔어요. 매우 개인적인 것이고 지훈 씨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훈은 눈살을 찌푸렸다. 크고 두꺼운 갈색 봉투. 발신인 이름 없음. 누구한테서 온 거야? 그가 물었다. 기사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지훈 씨, 그냥 영수증만 달라고 했어요. 비서가 말했다. 지훈은 봉투를 들었다. 그는 호기심이 생겼다. 아마 새로운 고객의 입찰 서류일 것이다. 그는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안내서가 없었고 종이 더미만 있었다. 첫 번째 페이지는 흐름도였다. 그는 그것을 읽었다. JM 컴퍼니, 그의 예비 매형 재민의 이름. 벤티지 캐피털. 시너지 청년 창업, 그의 회사.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다음 페이지들을 보았다. 재민이 서명한 수십억 원의 컨설팅 서비스 허위 청구서들. 그러고 나서 그는 벤티지 캐피털 PTI LTD가 그의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 계약서 문서를 보았다. 그는 두 문서를 비교했다. 싱가포르의 그 중개회사의 이름은 정확히 같았다. 지훈은 속이 메스꺼웠다. 그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구글에 JM 컴퍼니를 입력했다. 상단 검색 결과 유진그룹의 자회사 유진그룹 유진 이모님 회사의 소유였다. 피가 그의 얼굴에서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럴 리가 없다. 그의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했던 투자자. 그의 회사가 최고의 인재를 고용할 수 있게 해준 벤처 캐피털. 그의 꿈을 건설하는 데 사용했던 돈. 도난당한 돈이었다. 재민이 그의 아내 회사에서 횡령한 돈이었다. 엄마, 뭘 한 거예요? 그는 혼잣말을 속삭였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그 투자자를 얼마나 쉽게 얻었는지 기억했다. 엄마한테 맡겨. 아들아, 엄마는 인맥이 있어. 그의 어머니가 그때 말했다. 그는 며칠 전 저녁 식사에서 재민이 얼마나 이상했는지 기억했다. 그의 예비 매형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유진 이모님의 말이 얼마나 이상했는지. 지훈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밤낮으로 일했다. 그의 성과를 자랑스러워했다. 알고 보니 그는 그의 어머니와 그녀의 비밀스러운 연인의 더러운 게임의 졸개일 뿐이었다. 비밀스러운 연인. 그 생각이 그를 강타했다. 재민, 그의 어머니, 이것은 너무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재민이 왜 아내에게서 수십억 원의 돈을 횡령하고 그것을 지훈의 회사에 주려는 위험을 감수했을까? 그럴 만한 사업적 이유가 없었다. 그 이유가 사업이 아니라면 그 이유는 개인적인 것이었다. 지훈은 그의 앞에 있는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다. 그는 화나지 않았다. 그는 공허함을 느꼈다. 한때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찼던 그의 세상이 갑자기 어둡고 더러워졌다. 그는 그의 어머니와 대면하지 않았다. 그는 수아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는 그 문서들을 다시 접어 그의 가방에 넣었다. 그는 생각해야 했. 그는 이 부패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내야 했다. 그날 오후 내 비밀 휴대폰이 울렸다. 동년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소포가 대상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읽은 후 매우 동요한 것 같습니다. 그는 오늘 오후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그의 아파트로 혼자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읽었다. 나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단지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그 시한폭탄은 이제 지훈의 손에 있었다. 나는 수아의 약혼의 날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모든 비밀이 폭발할 날. 그날. 수아와 지훈의 약혼의 날. 아침 일찍부터 우리 집은 시끄러웠다. 수아는 우리 집에서 잤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새벽부터 와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하느라 바쁘게 돌아다녔다. 수아의 드레스는 우아하게 걸려 있었다. 아침 식사는 준비되었고 사실 필요 없었지만 선우가 고집했던 신부차는 집 앞에서 장식되어 있었다. 나 자신도 메이크업을 받았. 나는 심플하지만 매우 우아한 샴페인색 드레스를 선택했다. 클래식한 재단이었지만 최고의 실크 소재였다. 나는 완벽하게, 차분하고 품격 있게 보이기를 원했다. 나는 지원하는 시누이였다. 나는 충실한 아내였다. 그것이 오늘 내가 쓴 가면이었다. 재민은 반대로 불안해 보였다. 그는 지훈과 똑같은 맞춤 정장으로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가만히 있지 못했다. 그는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며 거실을 서성거렸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 나는 그의 넥타이를 정리해주며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재빨리 말했다. 너무 빨리. 그냥 수아 때문에 긴장돼. 큰 행사잖아. 중요한 손님도 많고, 중요한 손님, 아니면 새로운 투자자? 나는 속삭였다.
그는 즉시 나를 쳐다보았다. 무슨 소리야? 나는 작게 웃었다. 내 말은 그 새로운 투자자들의 중요한 손님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회사 이미지에 좋죠. 왜 이렇게 긴장해요?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응, 당신 말이 맞아. 그냥 모든 것이 순조롭기를 바랄 뿐이야. 분명 순조로울 거예요. 나는 그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내가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내 마음속으로 나는 그가 수아 때문에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선우와의 게임 때문에 긴장하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 저녁 식사 때문에 긴장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을까봐 두려워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재민. 오늘 밤 내가 무엇을 대접할지 당신은 아직 몰라. 행사는 서울의 가장 권위 있는 5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선우는 과시에 대해 농담하지 않았다. 로비는 수입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샴페인이 자유롭게 흘러나왔다. 손님들은 내가 비즈니스 잡지와 사교계 칼럼에서 흔히 보던 얼굴들이었다. 나와 재민, 수아가 걸어 들어갔다. 수아는 공주 같았다. 예쁘고 긴장했지만 매우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죄책감이 잠시 내 마음을 스쳤다. 나는 그녀의 행복한 날을 망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해야 했다. 평생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 지금 파괴되는 것이 더 나았. 선우와 지훈이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했다. 선우는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불타는 듯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다이아몬드와 루비 보석이 그녀의 목과 손목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의 여왕이었다. 그녀는 수아를 안고 나를 안았다. 유진 씨,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가 칭찬했. 하지만 그녀의 눈은 승리로 가득 차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녀가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아내라고 생각했. 선우 이모님이 훨씬 더 눈부셔요. 나는 미소로 응답했다. 빨간색이 정말 이모님 색깔이네요. 그러고 나서 나는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 아이는 창백했다. 아주 창백했다. 그의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악수할 때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공허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눈빛을 피했고 수아를 거의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그 봉투가 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 씨, 괜찮아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수아가 다른 손님들과 인사하느라 바쁠 때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요. 지훈은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통, 혼란, 그리고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 봉투가 어디서 왔는지 깨달은 듯했다. 저는 그냥 조금 긴장했을 뿐이에요. 유진 이모님. 그가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의 팔을 조용히 두드리며 말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오늘 밤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그는 내 단어 선택에 놀란 듯했다. 하지만 나는 서둘러 다른 손님들과 합류했다. 재민과 선우는 물론 즉시 서로 달라붙었다. 물리적으로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항상 5m 이내에 있었다. 그들은 손님들과 함께 웃고 서로를 소개하며 곧 그들의 아이들의 결혼으로 하나가 될 두 명망 있는 가족의 수장처럼 행동했다. 그들은 완벽한 주체자 커플이었다. 나는 내 음료를 마시며 멀리서 그들을 관찰했다. 역겨웠다. 그들은 그들의 거짓말 속에서 너무나 편안했다. 행사가 시작되었다. 사회자는 달콤한 말로 시작했. 가족 대표의 축사. 수아의 보호자로서 재민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그의 여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유창하게 말했다. 수아가 지훈처럼 좋은 남자를 찾아서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 그들의 가족이 선우의 명망 있는 가족과 하나가 될 수 있어서 얼마나 영광인지에 대해 나는 그의 연기에 박수를 칠 뻔했다. 뛰어난 배우. 그리고 마침내 지훈과 수아가
반지를 교환할 때가 되었다. 그들은 아름답게 장식된 작은 무대에 서 있었.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을 비추었다. 잔잔한 로맨틱 음악이 흘러나왔다. 지훈 씨, 수아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저는 당신의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해요. 지훈은 수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렸다. 이제 지훈의 차례였. 그는 수아를 위한 반지를 들고 있었다. 그는 수아를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의 눈은 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맨 앞줄에 앉은 그의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눈은 그의 어머니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재민에게로 향했다. 지훈은 침묵했다. 음악이 멈췄다. 사회자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지훈 씨, 수아가 속삭였다. 그녀의 미소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지훈은 침을 삼켰다. 그는 토할 것 같아 보였지만 그는 마침내 그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는 해냈다. 청중이 박수를 쳤다. 재민과 선우는 안도하며 미소 지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신우이 유진 씨의 특별한 서프라이즈로 두 예비 신랑 신부를 위한 사랑의 헌정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볼륨의 조명이 어두워졌다. 바로 이것이었다. 내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무대 뒤에 있는 거의 10m 너비의 거대한 프로젝터 화면이 켜졌다. 나는 이것을 완벽하게 준비했. 나는 오늘 아침 웨딩 플래너에게 USB 드라이브를 주었다. 나는 이것이 내가 전문적으로 편집한 수아와 지훈의 어린 시절 추억 비디오라고 말했. 그들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비디오는 내가 말한 대로 정확히 시작되었다. 수아의 귀여운 어린 시절 사진들. 그러고 나서 지훈의 10대 시절 사진들. 그러고 나서 그들 둘이 함께 있는 사진들. 달콤한 사랑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깔렸다. 수아는 감격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지훈의 어깨에 기대었다. 지훈은 화면을 뻣뻣하게 바라보기만 했다. 선우와 재민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 그들은 이것이 나로부터의 진심 어린 헌정이라고 생각했다. 비디오는 3분 길이었다. 2분 50초가 되었을 때,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화면이 갑자기 줄무늬로 깨졌다. 청중이 웅성거렸다. 기술 담당자가 당황해 보였다. 아,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긴장하며 말했다. 그러고 나서 화면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더 이상 수아와 지훈의 로맨틱한 사진들이 아니었다. 나타난 것은 비디오, 녹화였. 기둥 뒤에서 약간 아래쪽 각도로 찍힌 녹화였다. 호화로운 백화점의 VIP 라운지, 등에 익숙한 한 남자, 재민. 그가 뒤에서 한 여자를 다정하게 안고 있었다. 청중이 조용해졌다. 아까의 로맨틱 음악은 멈췄다. 들리는 것은 오직 침묵뿐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자가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이 카메라에 명확하게 잡혔다. 선우. 몇몇 손님들로부터 숨막히는 비명이 들렸다. 재민은 그의 의자에서 굳어버렸다. 그의 손에 있던 휴대폰이 큰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선우. 아까 빛나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종이처럼 하얗다. 이게 뭐야? 내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화면은 멈추지 않았다. 그 비디오는 다시 재생되었다. 루프, 재민이 선우를 안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화면이 바뀌었다. 이제 사진들이었다. 내가 내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 클로즈업, 더 명확하게. 재민이 선우의 목에 키스하는 사진. 선우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재민의 가슴 위에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재민이 선우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사진. 그들이 함께 웃는 사진. 화면 아래에 나는 내 비디오 편집자에게 우아한 글꼴로 간단한 텍스트 한 줄을 추가하도록 요청했. 새로운 투자자를 축하합니다. 재민 씨. 그리고 인맥을 축하합니다. 선우 이모님.
그 텍스트는 그들의 관에 박는 마지막 못이었다. 볼룸 전체가 즉시 침묵했다. 100% 침묵.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든 눈, 비즈니스 동료, 사교계 친구, 가족 친척들의 수백 쌍의 눈이 화면에 사진이 찍힌 두 사람에게 쏠렸다. 그러고 나서 모든 눈이 무대로 향해 지훈은 그저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표정이 없었다. 마치 그가 이미 감각을 잃은 것처럼. 그의 옆에 있던 수아는 훨씬 더 늦게 깨달았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화면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저건 재민 오빠와 선우 이모님이야. 이 비디오가 뭐야? 유진 누나. 그녀는 순진하게 물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이해했다. 그녀는 그 키스 사진을 그녀는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맨 앞줄에 있는 그의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녀의 오빠를 쳐다보았다. 안 돼. 수아가 속삭였다.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숨이 목에 막혔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커졌고 그러고 나서 내 예상대로 정확히 그녀는 기절했다. 그녀의 몸이 무대 바닥으로 쓰러졌다. 수아. 지훈이 소리쳤다. 마침내 그의 뻣뻣함에서 깨어나 약혼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혼란이 폭발했다. 수아가 기절한 찰나의 순간 후 볼룸의 침묵은 소음으로 깨졌다. 맙소사. 수아. 의사를 불러. 무슨 일이야? 방금 그 사진들은 뭐였어? 손님들은 일어나서 속삭이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당황한 기술 담당자가 마침내 프로젝터를 끄는데 성공했다. 화면은 검은색이 되었지만 아까 그 사진들의 그림자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졌다. 재민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하지만 그는 그의 여동생을 돕기 위해 무대로 달려가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그의 눈은 분노와 엄청난 수치심으로 부풀어 있었다. 유진. 그가 소리쳤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 미쳤어. 그가 내 팔을 움켜쥐었다. 그의 손톱이 내 피부를 파고들었다. 나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놓아줘, 재민. 당신이 모든 것을 망쳤어.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 당신이 당신의 여동생까지 망쳤어. 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웃었다. 말은 조용한 웃음. 내가 망쳤다고? 아니면 당신이? 당신이 당신의 예비사돈과 잠자리를 같이 했지. 당신이 그 음탕한 여자의 자금을 대주기 위해 내 회사에서 돈을 훔쳤지. 그는 말을 잃었다. 당신이 그 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나는 모든 것을 알아. 나는 속삭였다. 한편 방이 다른 쪽에서는 선우가 그녀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대로 서둘러 올라갔다. 수아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사회자로부터 마이크를 빼앗기 위해서였다. 진정하세요. 모두들 진정하세요. 선우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끄럽고 당황스러웠다. 이건 모두 오해예요. 이건 중상모략이에요. 그 사진들은 편집된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녀는 손님 무리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애원하고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제 사업 경쟁자들의 소행이거나 아니면 저 여자의 소행이에요. 그녀의 손가락은 나를 똑바로 가리켰다. 유진. 그녀는 우리의 행복을 질투했어요. 그녀는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을 질투했어요. 손님들이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이제 모든 관심의 중심이었다. 나는 재민의 소나기에 붙잡힌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엄마. 우렁찬 목소리가 선우의 자기 변호를 끊었다. 지훈이었다. 그는 이미 일어나 서 있었다. 수아는 그녀를 무대 아래로 데려간 몇몇 친척들에 의해 처리되고 있었다. 지훈은
이제 무대에 홀로 서서 그의 어머니를 쳐다보았. 충분해요. 엄마,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전체에 명확하게 들렸다. 지훈아, 아들아, 엄마를 믿어야 해. 그건 다 거짓말이야. 선우가 그에게 다가가려 했다. 거짓말? 지훈이 웃었다. 우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웃음이었다. 어떤 게 거짓말이에요? 엄마? 그 사진들이요. 아니면 이거요? 지훈은 그의 정장 주머니를 뒤졌다. 그는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동현의 흐름도였다. 그는 그것을 크게 펼쳤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싱가포르에서 온 인맥, 투자자가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그 투자자는 재민, 내 예비 매형이에요. 방은 다시 침묵했다. 이것이 두 번째 폭탄이었다. 선우는 얼어붙었다. 재민은 내 팔을 잡고 있던 손을 풀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지훈을 쳐다보았. 그는 지훈이 재민을 가리켰다. 그는 그의 아내 회사에서 50억 원을 훔쳤어요. 유진 이모님 회사에서요. 그는 유령 회사를 통해 그 돈을 전달하고 나에게 주었어요. 지훈은 그 종이를 구겼다. 나는 내 사업을 건설했어요. 나는 죽을 만큼 자랑스러워했죠. 알고 보니 나는 도둑 맞은 돈으로 그것을 건설하고 있었어요. 내 어머니와 그녀의 비밀스러운 연인이 훔친 유진 이모님의 피땀 어린 돈으로요. 지훈, 말 조심해. 선우가 소리쳤다. 그녀의 자존심이 상처받았다. 말 조심하라고요? 나는 이 모든 위선이 지긋지긋해요. 나는 엄마의 생활 방식이 지긋지긋해요. 나는 엄마가 모든 사람을 조종하는 것을 보는 것이 지긋지긋해요. 그는 그의 어머니를 이전에 본 적 없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깊은 증오와 실망으로 가득 찬 눈빛. 엄마는 역겨워요. 그는 내 이야기의 틀에 있던 바로 그 말로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그의 주머니에서 약혼 반지를 꺼냈다. 방금 수아의 손가락에 끼워준 그 반지. 그는 그것을 던졌다. 수아를 향해서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얼굴을 향해서였다. 철썩 그 반지가 선우의 뺨을 강타했다. 나는 이 가족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지훈이 말했다. 그는 무대 아래 의자에 앉아 방금 의식을 되찾은 수아를 쳐다보았다. 미안해, 수아. 너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당신, 지훈은 재민을 쳐다보았다. 당신은 겁쟁이야. 그렇게 말하고 지훈은 돌아섰다. 그는 무대를 내려갔다. 그는 뛰지 않았다. 그는 똑바로 걸어갔다. 그에게 길을 열어주는 청중을 지나 그는 볼룸 밖으로 걸어나갔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약혼식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다. 선우는 무대 위에 굳어선 채 반지에 맞은 뺨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화장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늙고 패배하고 수백 쌍의 동정심과 역겨움이 뒤섞인 눈빛 앞에서 모욕당한 것처럼 보였다. 내 옆에 재민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명성, 그의 여동생, 그의 아내, 그의 돈.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고 오직 절망만이 있었다. 유진, 그가 속삭였다. 제발 그러지 마. 나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나는 돌아섰다. 나는 그에게서 멀리 걸어갔다. 나는 속삭이는 손님들을 지나 걸어갔다. 나는 출구로 향해 지훈이 방금 사라진 곳.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소리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욕할 필요가 없었다. 내 일은 여기서 끝났다. 나는 그들 두 사람을 그 볼룸 안에 남겨두었다. 재민과 선우, 그들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고안한 호화로운 파티 한가운데서 그들 스스로가 만든 파괴의 잔해를 이제 마주해야 하는 두 사기꾼.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볼룸을 나와 조용한 호텔 로비로 걸어나갔을 때 나는 내 어깨에서 매우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승리감은 없었다. 희열도 없었다. 오직 엄청난 피로감만이 있었다. 뼈속 깊이까지. 나를 지탱하고 폭풍우 속에서도 똑바로 서서 미소 지을 수 있게 했던 아드레날린은 이제 공허한 해변을 남기고 물러났다. 이 집은 너무 크고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다. 호텔에서의 혼란, 비명, 그리고 수백 명의 시선과는 대조적이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내 핸드백을 내려놓았다. 나는 하이힐을 벗고 내 발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는 편안함을 느꼈다. 나는 메인 욕실로 걸어갔다. 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나는 창문에서 달빛만 들어오게 두었다. 나는 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내 화장은 여전히 완벽했다. 샴페인 드레스는 여전히 우아해 보였다. 내 가면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천천히. 나는 모든 것을 지웠다. 나는 선우에게 가짜 미소를 짓기 위해 썼던 립스틱을 지웠다. 나는 내 눈을 차갑고 차분하게 보이게 했던 아이라이너를 지웠다. 나는 얼굴을 씻고 지난 몇 주 동안 달라붙었던 모든 더러움을 닦아낼 수 있을 것처럼 문질렀다. 나는 따뜻한 샤워기 아래에 섰다. 나는 그 물이 값비싼 향수의 잔여물, 파티의 잔여물, 그리고 배신의 잔여물을 씻어내도록 오랫동안 내버려 두었다. 나는 깨끗해지고 싶었다. 나는 다시 내 자신이 된 것처럼 느끼고 싶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는 가장 편안한 집옷으로 갈아입었다. 헐렁한 면 티셔츠와 잠옷바지. 나는 머리를 말리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내 등 뒤에 젖은 채로 풀어져 있도록 두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나는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다. 나는 음악을 켜지 않았다. 나는 단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기다리면서 나는 그가 올 것을 알았다. 그는 갈 곳이 없었다. 벽시계가 똑딱거렸다. 밤이 깊어 새벽이 되었다. 새벽 3시 30분. 나는 그의 차 소리를 들었다. 그의 엔진 소리가 차고로 들어올 때 주저하는 듯했다. 그러고 나서 침묵. 그는 몇 분 동안 차 안에 앉아 용기를 모았을 것이다. 마침내 나는 현관문에 열쇠 소리를 들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재민이 들어왔다. 그는 내가 호텔에서 그를 떠났을 때보다 0배는 더 나빠 보였다. 그의 비싼 정장은 이제 구겨져 있었다. 그의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그의 셔츠는 밖으로 나와 있었고 그의 눈은 빨갛고 부어 있었다. 그는 약간 비틀거렸다. 몇 미터 거리에서도 알코올 냄새가 강하게 났다. 그는 분명 먼저 술집에 들렀을 것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내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내 그림자는 그를 기다리는 재판관처럼 보였다. 유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 그는 더 이상 화나 있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완전한 패배로 대체되었다. 그는 천천히 나에게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 그러고 나서 내 앞에서 약 1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의 다리가 더 이상 그를 지탱할 수 없는 듯했다. 그는 주저앉았다. 그는 비싼 페르시아 카펫 위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미안해, 유진. 그가 속삭였다. 제발 용서해줘. 그는 내 손을 잡으려 했. 나는 내 손을 빼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그가 말했다. 눈물이 그의 뺨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가짜 눈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후회의 눈물이었다. 아니면 아마도 두려움의 눈물. 그 모든 것은 선우 때문이야. 그가 말했다. 그리고 여기서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그녀가 나를 유혹했어. 유진. 그녀가 계속 나를 꼬셨어. 그 돈에 대한 아이디어도 그녀가 냈어. 그녀는 그저 대출일 뿐이라고 했어. 그녀는 당신이 너무 바빠서 절대 모를 거라고 했어. 나는 침묵하며 들었. 그녀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그가 흐느꼈다. 당신은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잖아.
나는 쉽게 영향을 받아. 하지만 믿어줘, 유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내 사랑은 당신만을 위한 거야.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너무나 진부했다.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게.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다. 나는 그녀를 떠날 거야. 맹세해. 나는 돈을 돌려줄게. 나는 수아의 발밑에 무릎을 꿇을게. 나는 무엇이든 할게. 제발, 유진, 나를 떠나지 마.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는 앞으로 기어와서 내 무릎을 껴안으려 했다. 바로 그때 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 다 했어요? 재민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내 감정 없는 목소리에 놀랐다. 유진, 나는 일어섰다. 나는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를 지나 걸어갔다. 나는 구석 테이블에 있는 스탠드 조명 하나를 켰다. 방은 이제 약간 밝아졌. 그의 얼굴에 있는 파묘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나요?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물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은 한 푼도 없잖아요. 나는 일할 거야. 방법을 찾을 거야. 어디서 일할 건데요, 재민? 나는 그를 가로막았다. 내 목소리는 여전히 그처럼 차분했다. 나는 돌아서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 회사는 내 소유예요. 그리고 당신은 공식적으로 해고되었어요. 당신의 해고 통지서는 3일 전부터 당신 책상 위에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애원하는 표정에서 새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그리고 당신은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죠. 당신이 틀렸어요. 내가 말했, 당신은 내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커피 테이블로 걸어갔. 그 위에는 내가 오후부터 준비해둔 두꺼운 갈색 파일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었다. 나는 당신의 드라마에 관심 없어요. 내가 말했다. 나는 누가 누구를 유혹했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당신은 성인 남자예요.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저것. 나는 그 파일이 그의 바로 앞에 있는 바닥에 던졌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에요. 그의 손은 그 파일을 잡을 때 심하게 떨렸다. 그는 그것을 열었다. 그는 내용물을 밖으로 꺼냈다. 첫 번째 페이지. 이혼 소송장. 빠르고 협상 불가능했다. 외도와 사기 혐의로 제기되었다. 두 번째 페이지. 증거 사본 묶음. 백화점 사진들, 비디오 사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 그가 서명한 허위 청구서. 사본과 함께 50억 원의 자금 흐름도. 세 번째 페이지. 우리의 혼전 계약서 사본. 결혼 전과 결혼 생활 동안 내가 소유했던 모든 자산, 회사, 부동산은 100% 내 소유임을 명확하게 명시한 계약서. 10년 전 그가 웃으며 너무 사업가적인 내 안의 어리석은 형식이라고 생각하며 서명했던 계약서. 그는 그 문서들을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공포에 찬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요? 그가 속삭였다. 내가 당신이 그를 안고 있는 것을 백화점에서 본 순간부터 이것을 계획했어요. 내가 대답했다. 당신은 내가 뭐라고 생각했나요? 재민? 히스테리를 부리고 울면서 당신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할 멍청한 여자라고요? 당신은 나를 잘못 판단했어요. 하지만 수아, 내 가족, 그는 붙잡을 곳을 찾으려 했다. 수아는 괜찮을 거예요. 내가 말했, 그녀는 슬프겠지만 회복할 거예요. 그녀는 그녀 자신의 삶을 세울 거예요. 당신 가족의 거짓말에서 멀리 떨어져서 나는 오히려 그녀를 구한 거예요. 재민은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무릎을 꿇고 있지 않았다. 그는 소파 다리에 기대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시선은 공허했다. 나 어디로 가야 해? 그가 조용히 물었다. 길을 잃은 어린아이의 목소리였. 더 이상 내 알바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나는 우리 침실을 가리켰다. 아니, 더 정확히는 내 방.
당신의 짐을 챙겨요. 옷만요. 내가 이미 택시를 불렀어요. 이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유진, 제발 오늘 밤만이라도 손님 방에서 자게 해줘. 안 돼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 집에서 당신과 공기를 공유하고 싶지 않아요. 단 1초도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남은 연민, 남은 사랑, 10년 결혼 생활의 남은 추억을 찾으며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가 찾은 것은 오직 강철뿐이었다. 이 집, 나는 그가 이해하도록 천천히 말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당신이 매일 운전하는 차, 회사 자산이에요. 당신 이름으로 된 모든 회사 신용카드는 내가 계좌를 인수한 순간부터 이미 차단되었어요. 그는 말을 더듬었다. 당신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갔군요.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재민. 내가 정정했다. 나는 단지 내 것이었던 것을 되찾았을 뿐이에요. 당신은 10년 전 아무것도 없이 내게 왔어요.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은 똑같은 방식으로 떠날 거예요. 나는 팔짱을 꼈다. 당신에게는 그 이혼 소송장에 서명할 24시간이 있어요. 내일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가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힘없이 물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의 손에 있는 파일을 가리켰다. 그 두 번째 증거 묶음이 검찰에 바로 전달될 거예요. 50억 원 회사, 자금 횡령. 증거는 매우 강력해요. 당신은 즉시 감옥에 갈 거예요. 재민. 몇 년 동안 나는 그에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나의 첫 번째 미소였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어요. 자유로운 가난한 사람으로 조용히 떠나거나 요란하게 떠나서 죄수가 되거나. 그것이 마지막 일격이었다. 그는 심하게 그는 모든 면에서 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가진 마지막 힘으로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감히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힘없이 침실로 걸어갔다. 나는 옷장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여행 가방 지퍼가 끌리는 소리. 더 이상 울음소리는 없었고 단지 체념한 사람이 짐을 싸는 소리뿐이었다. 10분 후 그는 큰 여행 가방 하나와 배낭 하나를 끌고 나왔다. 그는 값비싼 노숙자처럼 보였다. 그는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그의 손은 이미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하나 더, 내가 말했다. 그는 멈췄지만 감히 돌아보지 못했다. 당신은 아직 나에게 50억 원을 빚지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개인 빚으로 생각하고 나는 받을 때까지 청구할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밤의 어둠에 삼켜지며 사라졌다. 문은 조용히 닫혔다. 나는 나의 크고 조용한 집에 홀로 있었다. 나는 창문으로 걸어가서 그 택시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10년의 내 결혼 생활을 함께 싣고 멀리 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안도감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단지 공허함을 느꼈다. 이 장은 끝났고 내일 나는 새로운 장을 시작해야 했다. 1년 후 풍경이 달랐다. 더 이상 서울의 마천루나 에어컨이 나오는 회의실이 아니었다. 내 눈앞의 풍경은 끝없는 인도양의 푸른 바다였다. 나는 발리 울루와투에 있었다. 내가 절벽 위에 지은 개인 빌라에서 그 건축은 개방적이었다. 나무와 자연석이 줄을 이루었다. 바닷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벽은 없었다. 이곳은 내가 은둔하는 동시에 일하는 곳이었다. 나는 인피니티 풀 가장자리에 있는 긴 의자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뻣뻣한 작업복을 입지 않았다. 나는 바람에 나부끼는 얇은 흰색 기는 카프탄을 입고 있었다. 내 머리는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길게 풀어져 있었다. 내 피부는 약간 그을려 있었다. 나는 더 젊고 더 차분해 보였다. 내 옆에 작은 테이블 위에는 코코넛 한 잔과 내 작업용 태블릿이 있었다. 내 사업, 내가 재민을 해고한 후 나는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나는 그가 관리했던 비효율적인 부서들을 정리했다. 나는 그 자회사를 팔고 그 자금을 새로운 분야, 녹색 기술과 친환경 부동산에 투자했다. 유진그룹은 오히려 2배 더 빠르게 성장했다. 나는 이제 업무를 더 많이 위임하고 모든 것을 원격으로 관리했다. 나는 방금 수아와의 화상 통화를 마쳤다. 우리의 관계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그녀는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그녀의 가족에게 망신을 주었다고 나에게 화를 냈다. 그녀는 재민에게 화를 냈다. 그녀는 세상에 화를 냈다. 그녀는 모든 사람과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시간은 치유했다. 6개월 전 그녀는 내게 연락했다. 그녀는 싱가포르로 이사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인테리어 디자인 과정을 수강했다. 그녀는 나를 비난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방금 화상 통화는 쾌활했다. 그녀는 그녀의 작지만 스타일리시한 새 아파트를 내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진 누나, 그녀는 통화 끝에 말했다.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고마워요. 예전에는 누나가 정말 싫었어요. 누나가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유진 누나가 나를 구해줬어요. 내가 그 사기꾼 가족과 결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너는 내 자신을 구한 거야, 수아.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일어서기로 선택한 거야.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통화가 끝났다. 나는 미소 지었다. 적어도 그 혼란 속에서 좋은 일 하나는 나왔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나는 내 태블릿을 들었.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를 읽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내 눈은 가십 칼럼의 한 기사에 끌렸다. 날카롭고 파파라치 사진을 자주 올리는 것으로 유명한 뉴스 포털이었다. 제목은 선정적이었다. 전직 미녀 사교계 명사, 사설 운전기사와 시장에서 머리채 잡고 싸움, 사채빚 연루 의혹. 호기심에 나는 그것을 클릭했다. 기사는 짧았지만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사진은 길 건너편에서 찍혔고 흐릿했다. 하지만 그 인물은 틀릴 수가 없었다. 배경은 붐비고 더러운 전통시장이었다. 배경에는 채소 더미와 파리들이 있었다. 그곳 인파 한가운데에 선우가 서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알던 선우가 아니었다. 에메랄드색 드레스를 입은 우아한 여자가 아니었다. 이것은 늙고 지쳐 보이는 여자였다. 예전에는 아름다웠던 그녀의 금발머리는 이제 푸석푸석했고 뿌리에는 흰머리가 자랐고 되는 대로 묶여 있었다. 그녀는 색이 바랜 꽃무늬 잠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말랐지만 얼굴은 부어 있었다. 그녀는 소리 지르고 있었고 그녀의 입은 크게 벌어져 있었다. 한 손으로 한 남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재민이었다. 그는 더 이상 비싼 정장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땀으로 얼룩진 옅은 파란색 셔츠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운전기사의 유니폼이었다. 예전에는 굳건했던 그의 몸은 이제 배가 나와 있었다. 그의 얼굴은 관리되지 않은 옅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다. 그는 선우의 머리채 잡는 것을 풀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엄청난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그 기사가 나머지를 설명했다. 그 약혼 스캔들 이후 선우의 명성은 산산조각났. 그녀의 사교계 친구들은 그녀를 따돌렸다. 인맥과 이미지에 크게 의존했던 그녀의 사업은 몇 달 만에 파산했다. 그녀의 아들 지호는 그녀를 다시 만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캐나다로 이주하여 성을 바꿨다고 알려졌다. 선우는 그녀의 호화로운 집, 차, 가방 컬렉션, 보석을 팔았지만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 습관은 사라지기 어려웠다. 1년 만에 그녀는 사채업자에게 빚을 졌다. 그리고 재민, 그는 다음날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그는 망가진 명성을 가진 가난한 남자로서 내 삶에서 떠났다. 서울의 어떤 회사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 스캔들은 너무 컸다.
그는 여러 작은 사업들을 시도했지만 그는 재능이 없었다. 그는 단지 내 돈을 쓰는 데만 능숙했을 뿐이었다. 그는 파산했.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세상에 남은 유일한 사람은 선우였다. 그리고 반대로 그들은 더 이상 사랑 때문에 함께하지 않았다. 그들은 절망 때문에 함께했다. 전직 카리스마 넘치는 임원 재민은 이제 선우의 개인 운전기사로 일하며 낡은 렌터카로 그녀를 이리저리 태워다 주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숭배했던 여자의 하인이 되었다. 그 사진은 기사에 따르면 그들이 시장에서 격렬하게 싸울 때 찍혔. 선우는 사채업자에게 줄 돈이 부족하다고 재민을 욕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나는 나를 파괴하기 위해 공모했던 두 사람을 보았다. 나를 경시했던 두 사람. 나는 나를 지루한 아내라고 생각했던 재민이 이제 성질 고약한 늙은 여자를 섬기는데 갇혀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나를 작은 사업체의 주인이라고 모욕했던 선우가 이제 장볼 돈이 부족해서 더러운 시장에서 싸워야 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었다. 그들은 빈곤 속에서, 증오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만든 즉각적인 업보 속에서 서로에게 갇혔다. 절벽 아래 파도 소리가 조용한 박수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나는 복수심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심지어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유머를 느꼈다. 옅은 미소가 내 입가에 걸렸다. 그러고 나서 그 미소가 넓어졌다. 나는 웃었다. 크게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조용하고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안도의 웃음. 방금 부조리극을 다 본 사람의 웃음. 업보는 정말 우스꽝스러웠. 복잡한 복수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 나쁜 사람들이 함께 살도록 두기만 하면 되었다. 나는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나는 내 코코넛 워터 잔을 들었. 나는 그것을 마셨다. 맛이 정말 신선했. 나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태양이 지기 시작했다. 하늘을 주워